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영빈관 없으면 안 되나입니다.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영빈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차가 극명합니다. 그런데 우선 이 영빈관이라는 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나요? 네, 일단 이 외국 사례를 예. 좀 살펴보겠습니다. 주로 수도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한국은 주로 행사를 여는 장소지만 외국에선 국빈들이 주로 묵을 때 쓰고는 합니다. 이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, 중국의 조어대, 또 일본의 아카사카 이궁이 있고요. 또 북한에도 백화원 초대소란 곳이 있습니다. 모두 국빈 의전용 숙소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런 외국 사례들이 있어서인지 이제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블레어 하우스를 언급하면서 영빈관 건립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. 영빈관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이 되면 그쪽에다가 하나 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. 네,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 철회를 지시했다는 건 문제를 인정했다는 얘기 아닌가요? 네, 이번 이 영빈관 신축 추진은요, 이 절차적으로나 정당성으로 보나 좀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. 네. 이 절차적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, 애초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이 영빈관 예산까지 포함을 했다면 당시엔 지적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뜻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부속 시설이란 이유로 이번에 추가 예산을 넣었고 그것도 뭔가 이제 은근슬쩍 영수증부터 끼워 넣었다가 야당에 포착되는 모양새가 됐으니까요. 예.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또 이 사업 정당성도 마찬가지인데요. 예산 서류에 수혜 대상을 국민이라고 툭 적어놓을 게 아니라 영빈관이 없어서 국민이 어떤 손해를 보고 이걸 지으면 국격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설명이 필요한데 전혀 없었습니다.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운데 수백억 예산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는 없겠죠. 네,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경제 상황을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? 이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로 정부 차원에서부터 재정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라고 할 정도입니다. 심지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이상 공무원들은 보수를 10% 반납하는 대책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800억이라는 예산안이 나오니까 더더욱 공감을 얻기 어려운 대목입니다. 네. 대통령실의 허술한 예산 추진이 야당에 큰 공격 소재를 준 셈이 됐고 결국 여론 상황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. 이런 전략적 오판을 과연 누가 주도한 건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영빈관 없으면 안 되나의 느낌표는 국정도 TPO에 맞게로 하겠습니다. 이 시간, 장소,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.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점도 여론도 국회 상황도 전혀 맞추지 못한 이런 실책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겠죠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서초동에선 단답형입니다. 예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가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한 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대표 서면 답변서 실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단 54자뿐이었습니다. 네.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던 게 사실이다. 달랑 이 한 문장이었는데요. 여기에는 이 숨진 김문기 처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이 부실 답변 논란도 일었는데 이 대표의 짧은 답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다른 소송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? 네, 이거는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인데요. 이 대표가 2006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조카 살인을 변호하면서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감경 요청까지 했었는데요. 이후 대선 후보 당시엔 이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고 이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도 했습니다. 당시 유족 측 변호사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당시 재판부는 전문적인 그 의사 선생님의 정신 감정도 다 구했고 그 결과가 정신이 온전하다. 그 이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. 그래서 이 대표가 답변서를 냈다는 건가요?
네, 이 대표는 이 유족 측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면서 올 초 중앙지법에서 낸 답변서가 있는데 이 답변서도 내용을 보면 단 4줄이었습니다. 이 원고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. 사실관계 파악하면 상세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예. 이재명 대표는 달변가 또 다변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짧은 답변서를 내는 거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겠죠? 네, 이 대표가 어느 정도 다변이고 달변인지는 지난 대선 때도 큰 화두였습니다. 이 상대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 다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러 연설에서 분량 차이가 있었습니다. 한 예로 이 선대위 회의 때 하는 모두 발언들을 비교해 보면요. 윤 대통령은 보통 3분가량이었지만 이 대표는 기본 10분을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언이 나오고 발언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허위 공표 사건들도 대부분 방송이나 국회에서 길게 말을 하다 나온 내용입니다.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 서초동에선 단답형의 느낌표는 국민은 답답하다로 하겠습니다. 이 대선 후보에서 거대 야당의 리더로 변신한 이 대표가 이 자신과 주변을 향한 사법 리스크에 보다 뚜렷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답답함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한성훈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.